여기 미국에 아주 유명한 억만장자 변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존 모건. 근데 이 사람 자기는 억만장자가 아니래요. 좀 이상하죠? 오늘 이 존 모건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엄청난 역설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제 삶은 사실 억만장자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와, 이 한 문장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모순이 진짜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억만장자처럼 안 산다고 말해놓고 바로 딱 한 가지 예외는 있다고 실토를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개인 전용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모순적인 캐릭터인지 감이 오시죠? 아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도 여러 채, 경주마까지 소유하고 이걸 유지하는 데만 1년에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이 훌쩍 넘게 쓴다는데 정작 자기는 큐브 스테이크에 감자튀김만 있으면 세상 행복하대요. 와, 정말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대체 뭘까요?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엄청난 야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속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준 말이 이거였죠. 무슨 일을 하든 전문가가 되어라. 그래야 아무도 널 자를 수 없어. 이 말이 어린 존 모건의 가슴에 아주 깊숙이 박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건 정말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바로 18살 때 그의 남동생 팀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당시 동생이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인명구조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들은 제 동생을 무슨 탈레반처럼 대했어요. 그냥 소송으로 밀어붙였죠. 전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아,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이 분노와 사명감, 이게 바로 변호사 존 모건의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대 기업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이 선 거죠. 자, 그럼 이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는 무에서부터 거대한 법률 제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의 비즈니스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1982년 변호사 첫 해에는 15,000달러를 벌었고요. 그 다음 해에는 32,000달러. 그러다가 1985년에 독립해서 자기 이름을 건 로펌, 모건앤모건을 차립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의 야망은 이미 남달랐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의 진짜 비범함이 드러납니다. 1977년에 대법원에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걸 보고 존 모건은 아, 이게 미래다 라고 직감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변호사가 TV 광고하는 건 엄청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는데 그는 과감하게 TV 광고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선구자였던 거죠. 그의 사업을 끊임없이 달리게 만든 핵심 원칙은 딱 한 문장이었습니다. 성장 아니면 죽음이다. 이게 그의 지론이에요. 멈추는 순간 그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전략이 아주 재밌어요. 이름하여 찻잔 전략입니다. 뭐냐면 일단 올랜도 같은 한 도시에서 시장을 장악해요. 거기서 번 돈은 전부 다 성장에 재투자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찻잔이 가득 차겠죠? 더 이상 수익이 잘 안 나는 시점이 오면 그 넘치는 돈으로 템파 같은 새로운 도시에 가서 또 새로운 찻잔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국으로 세력을 넓힌 거죠.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사업을 키워온 그의 전략을 봤는데요. 그럼 이런 행동을 이끄는 그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이 사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파국적 사상가라고 부른다고 해요. 파국적 사고라. 이게 뭐냐면 지금 가진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전 재산을 다 잃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도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가 그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인 셈이죠. 이 비유를 들어보면 그의 심리가 더 와닿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1,000달러를 주었어요. 기분 좋죠. 근데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반대로 호텔 금고에 넣어둔 내 돈 1,000달러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날 하루는 그냥 망친 거고 분해서 잠도 안 올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는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사람을 움직이는 훨씬 더 강력한 동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모두가 사자가 되고 싶어 한다. 진짜 사자가 해야 할 험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이 말 참 멋있지 않나요? 성공에 필요한 그 힘들고 때로는 피 튀기는 더러운 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신은 기꺼이 그 일을 하는 진짜 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해 보이는 그에게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바로 가면증후군인데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언젠가 저 사람 가짜야 하고 들통날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모든 걸 이뤄놓고도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그의 아이들. 이 억망장자가 남긴 유산의 마지막 역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 모건은 과연 다윗일까요? 골리앗일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가 골리앗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죠. 미국에서 제일 큰 개인상의 로펌을 운영하고 직원이 7,000명에 변호사만 1,400명. 공인된 억만장자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을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거대 담배 회사나 보험회사 같은 진짜 골리앗들과 싸우니까요. 타겟 같은 대기업에 맞서서 힘없는 개인들을 대변하거든요. 자신의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상대는 무한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참, 보는 관점에 따라 다윗도 되고 골리앗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싸움은 단순히 비즈니스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플로리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전신마비였던 동생 팀에게 큰 위안을 줬던 의료용 마리화나를 플로리다에서 합법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결국 자기 가족이 겪었던 그 힘든 경험에서 우러나온 투쟁인 거예요. 자신의 골리앗 같은 힘을 써서 과거의 다윗들을 돕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이 말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예전에 쳐다보면서 저건 불공평해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싸워온 그 불공평함의 상징, 그 특권층이 바로 자신의 아이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 해결되지 않는 역설, 부와 투쟁,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